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믿기 힘든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를 준비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제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가족 간에 벌어진 참극,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죠.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프로파일러 배상훈 연세대학교 견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교수님 만나 뵈면 너무 반가운데 늘 강력 사건 있을 때 뵈서 좀 마음이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사건, 사실 이번 사건이 범행 동기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제 뉴스들을 보면 피의자가 가장 처음에 주장했던 가정 불화에 대해서는 유족들은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 생활비 지원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었는데, 유족들은 대학원비, 사업자금, 생활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교수님은 범행 동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범죄는 범행 동기를 모티브와 인텐트로 나눠봅니다. 오래된 동기는 모티브라고 하고 최근의 트리거는 이제 인텐트라고 하는데, 왜 이러냐면 소위 이제 관계성에 있는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의 문제에서는 꾸준히 무엇인가 있었는데 갑자기 단절됐을 때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그것과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형태의 트리거가 되는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가를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경제 어려움, 뭐 지원, 뭐 이런 거 했는데 실제로 보통 이런 경우라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업수임을 받아서라고 증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만 하고 확인해 보면 아니고, 말만 하고 확인해 보면 아니고.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는 말은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저희 프로파일러들 하는 면담은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막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말한 진술에 대해서 계속 막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거 좀 확인하려고 하면 핸드폰 까야지. 근데 핸드폰도 막혀버렸고, 다른 증거 이미 다 청소를 했어요. 왜 청소했냐면 지금 이 사건은 범행 현장이 두 개입니다. 도봉구의 자기가 살던 아파트와 지금 아들이 사는 송도. 현장이 두 개인 부분인데 도봉구 쪽은 본인이 싹 다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범죄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앞으로 가야 된다. 말하자면 보통 이게 그럼 쾌락 혹은 이중 쾌락 이렇게 생각하면은 흔히 말하는 사람을 괴롭혀 갖고 그것에 즐거움을 느끼는데 속으로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바깥에서는 니네들이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증적인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범행 동기는 모티브와 인텐트 부분인데, 지금 인텐트는 확실하게 본인이 주장해낸 건데,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속으로 재미를 느낄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러스트 머더 계열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 진술이 유족 측과 주장이 딱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족들은 지원을 해왔어요. 뭐 상당수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끊긴 거는 최근 뭐 조금 근데 그것도 착오라고 하니까 봐서는 사실은 지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식은 가족들은 아니잖아. 우리는 전혀 저 사람이 저럴지 몰랐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범인은 심리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어떤 혼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뭐라고 하나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범죄적인 상황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자기대로 왜곡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되는 거예요. 지원금을 끊어? 사실 안 끊었어요. 날 공격하는 건데? 이런 식인 거죠. 왜곡된 망상을 가졌을 수 있다. 그게 인텐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 생일 잔치를 직접 준비했는데 그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준비한 생일 잔치에서 아들을 쏘는 이 상황, 범행 시점, 상황, 이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는 그 아들이란 분이 거기서 현장에서 즉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경찰 특공대가 한
30분에서 한 1시간을 왠지 모르게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했으니까 과다 출혈로 돌아가신 거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범인이 진짜 확실히 죽이려고 했으면은 저 같으면 흉기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합 그 공격 수단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단일 수단이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목적이 뭐지?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러스트 머더들은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보고 그 쾌락을 느끼려고. 그리고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확히 어느 지점인지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들을 공격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공격인지 살해인지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해와 공격은 정확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 심리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그 다음 단계가 그 부인 아니 아들의 부인, 아이들, 지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차츰 공격인 건지 막혀서 공격인 거지.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분석하기가.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입장문에 따르면 유족들 입장문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 문을 열라고 수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나오라고 위협했는데 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이런 입장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갈 건 거기 있던 지인의 얘기입니다. 거기 같이 있던 지인은 처음에는 이 입장에 같이 해다가 지금은 본인은 못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입장문을 처음에는 동조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고통을 주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 건지가 구분이 안 되면은 진짜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묻지마 살인의 범죄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일종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거나 뭐 하는 이런 행위 자체라고 하면 완전 심의가 다르거든요. 그게 명확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도 입장문을 계속 내는 거고 범인도 그거를 눈치채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실 피의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그 쌍문곤동 아파트에도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둔 사실이 확인됐어요. 물론 이제 다행히도 경찰 특공대가 사전에 제거해서 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이 방화 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폭발물을 설치한 거는 어떤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폭발물의 성상과 그 제법과 폭발의 그 흔히 말하는 어떤 방향의 문제가 돼. 왜냐하면 이게 진짜 폭발이면 빵 해서 아파트가 박살이 나는 거냐. 지금 근데 본 어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세제, 우유, 페트병, 기름떡 신호는 이 가속 연화입니다. 가속 연소입니다. 소위탄처럼 막 해서 불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방에 터지면은 그렇게 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많이 내 갖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양의 폭탄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했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동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 범인이 그럼 주 범죄가 사실은 도봉구인가? 사실은 범죄가. 예, 그러니까 송도는 살인이지만 더 많은 살인을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어디가 주범죄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송도에 가서 가족을 살해하고 리셋 말하자면 다 정리하고 자기는 자살 이런 생각을 하면 도봉구에는 거처는 완전히 리셋. 청소하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는데 청소치고는 너무 많아요. 이 폭발물이. 예.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좀 헷갈립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제 중대범죄니까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유족이 2차 피해 우려된다. 신상공개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유족 측 입장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 경우는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어린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분명히 반영이 될 거고 뭐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가장 먼저 아이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가족 관계니까 아마도 공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사실은 이제 뭐 폭발물도 나오고 또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게 사제 총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유튜브에서 총기와 폭발물 제작법 배웠다고 진술을 했는데 근데 온라인에서 이제 불법 무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냥 누구나 가서 보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료 물질도 쉽게 너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을지로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리고 폭발물이라는 게 사실은 작정만 하고 유튜브에서 영감만 받으면은 가장 강력한 폭탄은 비료입니다. 비료. 질산암모늄. 네.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라든가 동구권의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흔히 쓰는 게 비료거든요. 굉장히 폭발력이 큽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사람이 한 것처럼 이런 제법을 섞어버리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원료 물질에 대한 통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태는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ATF처럼 흔히 말하는 폭발물이라든가 원료 물질에 대한 통제에 대한 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제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총기라고 해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제총기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총기는 등록이 되잖아요. 아, 그죠? 관리가 되는데. 예. 관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조잡한 총기들이 더 위험하죠. 애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애들도 만들어갖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총기 사고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총기가 규제되는 나라니까 별로 이렇게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런 사제 총기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이거 뭐 유튜브나든지 이런 영상물도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들어먹죠, 근데. 그게 다 수익이니까. 유튜브 CEO가. 그러니까 그건 미국과 아니면 여러 면에서 그 협상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유튜브 자체를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선제적 차단이라고 하는 뭔가 필터링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유튜버한테 지속적으로 사정해봤자 들어먹지 않은 건 뻔한 거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주체와 그게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성착 침울은 그 여가부가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할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다.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탄약을 규제해야 된다. 원재료를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원료 물질이죠. 원료 물질.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의 그거잖아요. 그럼 니트로 화합물과 글리세린이 이 원료 물질에 대한 부분 리스트를 최소한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산탄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 흑색 화약 계열도 다 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해야 됩니까? 계속 지난번에 2010년 성병대 오페산 사건 때도 똑같은 얘기했고 일본도 사건 2년 전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뭔가 한다고 지금 어제 오늘도 경찰청에서 뭐 얘기했는데 이걸 보통 캐비넷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때 캐비넷 열어갖고 먼지 털어갖고 또 똑같은 거 발표하고 연도 바꿔서 하고 넣어놓고 또 한 2년 지나면 또 사건 터지면 똑같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사람이 돌아가신 것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너무 쉽게 수단이 이게 쓸 수 있다는 거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족 간의 살인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2023년을 보니까 전체 살인 피해자 중에 40%가 가족 친인척이고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족 간 범죄가 늘어나는 걸까요? 아마 코로나의 여파일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여파. 예, 왜냐하면 가족들이 확 붙어 사니까 붙어 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거리를 둬야 되는 가족 관계, 그 관계성이 있어. 그걸 못 하니까 이제 근데 그 갈등을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양극화 이게 이제 더 폭발시킨 거고. 더군다나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캥거루족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제 거주 공간의 협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폭탄이 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해결한 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는 인간 증발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린다. 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찾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 관계가 너무 세니까 어떻게든 이제 보듬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럴 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는군요. 그러니까 가족 의식에 대한 가족 관계와 가족 의식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데 그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럼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갈등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극단화가 되기 전에 뭐 이런 사건들 사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무슨 위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거친 단어가 많아지죠. 성소 거친 단어에서. 언행들이. 예. 그리고 보통 연인 관계에서도 흔히 말하는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의 전조가 뭐냐? 밀치는 것.
아, 폭력성 예, 강화한다. 그 폭력이 아니라 이제 이걸 폭력이라고 보는 거죠. 밀치는 거. 그리고 벽치는 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가족 관계 똑같습니다. 가족 관계 내에서도 분노를 표출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 단계가 임계점입니다. 그 단계 넘어서면 진짜 폭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정리를 하든 헤어지든 거주를 나누든 해야죠. 거리를 둬야 된다. 둬야 되는 거죠. 이때 예방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계속 붙어 있다가는 더 큰 일이 더 큰 벌어질 수 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 이제 사실 가족 간 사이니까 이제 뭐 가족 일이잖아라고 이제 개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어떤 예방장치 필요하다고 보세요? 상속법을 바꿔야죠. 상속법을요? 예. 지금은 부모가 죽으면 자식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부모 죽길 바라죠. 아, 그 거꾸로입니다. 자식 죽길 바라죠. 자식 죽으면 부모 재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법이 이상하다는 걸 저만 느껴야 되는 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인데 우리가 그럴 사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장례식장 가보면요. 그리고 이 변사 현장 가보면 경찰들은 소방관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실제로는 악의 다툼이 된다. 지금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이 경제적 갈등, 재산 상속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다.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도 그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계속 돈 얘기하고 여기는 돈을 줬다고 여기는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는 이 가족 관계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큰 어떤 뭐 기업 관련된 문제 뭐 여러 개 복잡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동기 중에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는 아니지만.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식 유언장 제도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른바 그 일종의 뭐라고 하나 원조인 같은 걸 둬갖고 중재자를 둬서 이게 바로 직접 가지 않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